푸틴은 방금 핵미사일을 EU 국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이어서 독일과 영국도 유럽의 재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는 이제 모스크바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나토를 겁줘서 굴복시키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단열되고 가장 군사화된 유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뉴스는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꼭두각시 지도자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도 영토 내 약 10개의 오르슈니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푸틴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벨라루스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접경하며 이들이 모두 EU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유럽 주요 도시까지 도달하는 비행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유럽의 방공망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격이 더 어려워지고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피해도 훨씬 커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힘을 과시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서방에 러시아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신호이자 러시아 국내 대중에게 러시아가 여전히 강한 나라이고 여전히 초강대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푸틴이 예상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유럽을 겁줘서 물러서게 하는 대신 그는 그들을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주도하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불과 사흘 전인 2월 16일 폴란드 대통령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메르츠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핵 억제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핵 프로젝트 시작을 고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저는 폴란드의 핵 프로젝트 참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는 핵 공유를 말하지만 저는 자체 핵을 의미합니다. 편집장님, 저는 폴란드 프로젝트, 폴란드의 핵 잠재력으로 가는 길이 물론 모든 국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폴란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국제협정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래야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 충돌의 경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연방이 폴란드에 매우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혹은 일어날지조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의견을 묻는다면 핵 잠재력을 바탕으로라도 폴란드의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 제가 지지하는 방향입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러시아는 모든 일에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폴란드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폴란드 대통령에게 제가 그것을 지지하는지, 즉 제가 지지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지금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폴란드가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할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도 불사합니다. 저 같은 유튜버도 아는 사실이니 폴란드 지도부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들은 제재를 감수하며 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건 협상 카드입니다. 폴란드는 우리에게 핵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이런 전술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를 기억한다면 폴란드가 이런 식으로 나토에 가입한 걸 아실 겁니다. 그때 폴란드는 러시아가 언제든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은 빌 클린턴에게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간단히 제안했습니다. 어떻게든 러시아는 결국 폴란드를 위협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방어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그 전략은 통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가입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펼치고 있습니다. 핵 공유 아니면 자체 핵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은 글쎄요, 결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국영TV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폴란드를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군대가 4년째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음에도 여전히 폴란드 침공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도 폴란드에 제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나요? 도대체 왜 대화에 나서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나요?
왜 돼지와 싸우나요? 그냥 더러워질 뿐이고 결국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키울 건 없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타격할 것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 역사에서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항상 곰을 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웃다가 결국 대가를 치르죠. 100년 동안 숨을 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또 다시 시도해요. 모든 게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주 반복할 수 있다 말하지만 저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베를린에 진입하고 유럽 전역을 행군하며 큰 손실을 입게 될 거예요. 우린 승리가 필요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지구상에서 모두를 완전히 쓸어버릴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폴란드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독일 국가의 존재와 관련된 실수 말입니다. 우린 독일인들의 감사함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러시아, 소련의 핵방패를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방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이 아나톨리비치는 항상 반대하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미국의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폴란드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맺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 러시아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반응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부통령 제디 벤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폴란드가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의 앞으로 있을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폴란드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나토 지도자와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협상에서도 멀어지게 만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가 핵무기가 유럽 동쪽으로 더 확장되는 것을 지지한다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딱히 확고한 약속은 아니죠. 그리고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폴란드가 자체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내기를 건다면 폴란드는 자체 핵무기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미국이 결국 핵 공유에 동의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으며 폴란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에 막 끝난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전체가 모스크바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영국의 최고 군사 관계자들은 유럽의 재무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화를 피해왔던 독일이 이제는 재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약하고 분열된 유럽을 원했지만 그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에게서 나왔고 솔직히 말해서 꽤 이상했습니다. 그는 핀란드 대통령이 러시아를 끝장내자고 촉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설 전체를 봤고 핀란드 대통령이 이야기한 패널 토론도 모두 시청했지만 그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죠. 제가 라브로프를 좋게 봐주는 거지만요. 아니면 라브로프가 그냥 지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행동들에 대한 반응으로 뮌헨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런 구호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러시아는 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끝장내야 합니다. 한때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의 대통령 스투브는 이제는 이 신나치 지도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러시아를 끝장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제로 핀란드 대통령이 연설한 모든 패널의 모든 연설을 다 살펴봤고 러시아를 화나게 할 만한 무언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핀란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은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이었거든요.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아직도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푸틴의 전략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러시아화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유럽화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목표는 나토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죠. 핀란드, 스웨덴도 그렇고 그의 전략은 유럽 국방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5%까지 올라 러시아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둘째로 그는 군사적으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토 획득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2014년 첫 해에는 크림반도의 녹색 제복의 병사들과 루한스크, 도네츠크 일부 지역 때문에 12%였습니다. 그 이후로 12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의 8%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12월에는 3만 5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1월에는 3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2달 동안 6만 5천 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푸틴에게 경제적으로도 실패였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경제 성장률은 0이며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이고 금리는 16%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징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징역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전쟁을 끝내길 원치 않습니다. 군인 복귀에 정치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재, 해상 서비스, 그리고 그림자 함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강하게 타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마호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크롱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러시아도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러시아의 더러운 속사정을 전 세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회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가 안보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모두가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이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약화됐습니다. 무의미한 전쟁에 과도한 자금을 낭비해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심각한 인구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환상에 빠져 수십만 명의 젊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토 확장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도였지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했고 유럽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유럽은 대대적으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연설을 들을 때 어떤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거대한 전략적 실수입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의 거대함과 그 허무한 핑계 그리고 자국에 미치는 장기적 파괴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해서 미국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연설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함께해야 하며 양 대륙이 서구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어제 JD 벤스의 발언 후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이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문명, 즉 서구 문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국가들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유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공동의 역사, 기독교 신앙, 문화, 유산, 언어, 혈통,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공동 문명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함께 치른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이 때때로 조언을 할 때 다소 직설적이고 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친구들에게 진지함과 상호성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더라도 그 의견 차이는 우리가 깊이 연결된 유럽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 강해지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역사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교훈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과 얽혀 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know
유럽의 운명이 우리 자신의 국가 안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이 회의가 주로 다루는 것도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는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지키려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우고 국가를 위해 싸우며 삶의 방식을 위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고 미래를 확신하며 언제나 스스로의 경제적, 정치적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위대한 문명입니다. 바로 이곳 유럽에서였습니다.